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이 폭락 사태를 일으키고 잠적한 이 권도형 씨 3천억 원에 나가는 비트코인을 빼돌려서 현금화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테라 루나 사태로 해외 도피 생활 중인 권도영 씨 수천억 원의 비트코인 빼돌렸다. 해외 도피용 자금이다 이런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해외 도피용 자금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일단 지금은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권도영 씨는 가상화폐 이 테라 루나의 연동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 보통 가상화폐가 안정성이 굉장히 없잖아요. 불안정한 이 화폐인데 네. 이거는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달러랑 연계해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하고 이 판매를 해가지고 예. 이게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이 코인마켓캠 기준으로요. 네. 시가총액 10위에 위치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는데 오. 이 연동 시스템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 가치가 폭락을 했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정말 엄청난 손해를 입어서 이른바 이 테라 루나 사태를 빚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개발자인 권 대표가 이 연동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숨겼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기나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특히 달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예. 미국에서 이번에 투자자들에게 이 51조 원, 무려 51조 원 규모의 손실을 끼친 사기 행각이다라고 봐서 증권거래위에서 이 권도영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처음에는 이 폰지 사기로 고발이 됐다가 지금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이 사람을 쫓고 있는데 이 사람 처음에는 싱가포르에 있다가 굉장히 도피가 유리하고 또 자금 입출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 세르비아로 네. 거주지를 옮긴 걸로 세르비아로요? 지금 확인이 세르비아로. 됐었는데요. 오. 그 이후에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장이 폭락해서 힘든 가운데 혼자만 10,000개가량의 비트코인을 빼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우리 돈으로 3,120억 규모를 넘는 엄청난 돈인데 이야. 이거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이 스위스 이 콜드 화폐 보관소가 콜드 월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관을 몰래 해뒀다가 이 자금 환전이 비교적 쉬운 스위스 은행을 이용해서 이 화폐로 현금으로 인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인출한 금액이 지금 무려 1,300억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예.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국내 피해자들도 꽤 있거든요. 미국 증권당국의 기소로 또 국내에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과정을 좀 밟아야 되나요? 핵심은 이 테라 루나를 증권인지 아닌지 확정을 할 수가 있어야 그게 된다는 어렵네요. 거거든요. 네. 증권인지 아닌지 왜 확정을 해야 되냐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요. 예. 자본시장법이라는 것은 증권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테라와 루나가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이 돼야지 이 법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건데 예.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가상화폐가 증권이라고 인정이 된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약간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이 증권성인지 아닌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미국 이 증권거래위에서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고발은 이게 가상화폐가 이 증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고발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미국 증권거래위의 판단을 일응의 근거로 삼아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 테라 루나 이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넓게 열린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 신병을 확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예. 다만 미국에서 지금 신병을 먼저 확보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사법 절차를 먼저 밟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로 송환하는 것이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어서 실제 처벌까지는 아직 장기간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증권성이 있는지 여부 좀 말씀하셨는데 아직 사실 코인 이런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보호법도 없고 사실 준비된 법안들이 없거든요. 규율도 없고. 근데 이렇게 좀 가상화폐를 증권성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있을까요? 높을까요? 일단 증권성이라고 보는 그게 두 가지인데요. 기준이요. 이게 증권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투자 계약 증권인지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투자 계약 증권이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증권성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요 요건이요. 네. 사업에 가치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쉽게 말하면 자산을 굴리는 거죠. 이걸 운용을 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약정을 담은 그 화폐화 가치화한 그런 건지 아닌지가 바로 증권인지 여부를 예.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이런 거를 잘 입증을 한다고 하면 특히 루나와 테라의 예. 이 가상화폐성뿐만 아니라 요 연동 시스템 구조를 봐서는 이게 증권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시 마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요걸 미국 판단과도 같이 연계를 해서 보면은 예. 일단 신병을 확보를 해서 검찰에서 자료를 잘 준비를 해서 입증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입증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처벌에 관한 거지 보상을 어떻게 손해 본 사람이 보상을 어떻게 받는 여기에 관해서는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건 일단 그거는 들어가야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손해의 배상은 예. 굉장히 요원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살해 동기가 굉장히 심한 가정폭력에 거의 뭐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가까이 시달리고 있었던 걸로 네. 보여서 그런 부분이 많이 참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는데요. 이 지금 가해자가 된 피해자 아내가 2012년부터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어왔고 네. 이 남편이 경제 생활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음주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아내와 이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굉장히 끔찍하고 잔혹할 네네. 정도로 오랫동안 행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이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가학적인 어떤 행위로 학대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참다 못한 아내가 이 남편이 평소에 마시던 커피에 수면제를 타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예. 흉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고 뭐 친구를 사용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겠다 이렇게 된 것이 사건의 개요인데요. 네네.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아내가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해서 처벌받게 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범행 동기 자체도 이 감형할 수 있는 어떤 요소인 참작 동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아내가 없으면은 지금 자녀를 보호하거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런 점도 양형의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판결을 했지만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결 토의 결과를 전달을 했고 재판부에서 이걸 그대로 반영해서 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참여재판 얘기하셨는데 이게 일반 재판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만 20세 이상 국민들이 무작위로 배심원으로 이 판결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예. 거예요. 형사재판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 재판 과정을 지켜봅니다. 뭐 증거 설명이라든가 양측의 치열한 법리적 공방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본 다음에 네. 유죄이냐 무죄이냐 판결을 토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요. 예. 이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들이 반드시 판결을 했다고 해서 이 내용을 반드시 법원이 그대로 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예. 재판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참고를 하게 되고요. 이 취지는 어떤 경험도 법적인 경험도 없고 법적인 전문성도 없지만 편견도 없는 일반인이 기계적인 어떤 법률적인 판단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네. 지금 피고인도 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네. 재판부에서는 대상 사건이라는 판단이 들면 이 피고인에게 서면 같은 것들로 이제 참여 재판을 하겠느냐 이렇게 희망 의사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이 챗 GTP 열풍 대단합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이 챗 GTP 작성한 과제를 제출해서 부정행위 논란까지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여러 혼란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이걸 교수가 건드려내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 2023년 신년사를 AI한테 써보라고 했더니 단어 몇 개만 빼고 그대로 써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써서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네네. 지금 인공지능 챗봇이 단순히 뭐 대답하고 우리 뭐 누구야 TV 켜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는 것 네네. 같아요. 예. 지금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라는 어마무시한 제목의 책을 AI 챗봇이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기획부터 편집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사람이 쓰면은 몇 달부터 진짜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빨리빨리 책을 써서 내는데 그 내용 자체도 단순히 어떤 반복적인 작업이 아니라 굉장히 고차원의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AI 챗봇이 뭐 로스쿨 의사 면허 시험을 통과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누리꾼은 자기소개서도 쓰게 했다, 심할서도 쓰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변호사님 지금 저기 나오는 게 그러면 챗 GTP가 저렇게 책을 써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기 지금 야. 글 편집 작업을요 이틀 만에 뚝딱 해냈다는 거예요. 오. 저게 곧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출간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AI 챗봇이 기술 발전 수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주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얼마 전에는 이 빙이라는 이 챗봇이 뭐 대화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네.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예. 이 기계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할 정도인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기술 발전은 이렇게 빠른데 이걸 활용하고 또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규제할 만한 어떤 절차나 어떤 제도가 좀 미비하다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못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영화처럼 뭐 인간을 역공격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이게 혹시나 악용되거나 어떻게 뭐 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챗 GPT, 구글까지 좀 위협하는 거 아니냐. 구글도 지금 굉장히 뭐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좀 얘기도 들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전문 영역까지 넘보고 있는 이 상황들 좀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일단 지금 이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공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하고요. 네. 특히 말씀드린 창작물 같은 경우에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